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수도권 집값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매달 1%씩 올라서 6.95% 상승했는데요. 문제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아갈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천 정부 청사 공급 계획마저 철회돼 논란을 키우고 있죠. 뛰는 집값, 허둥대는 대책 토론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뛰는 집값, 허둥대는 부동산 대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집값이 안정되기를 바라는 게 뭐 이게 연못 보이듯이 네네. 정말 계속 뛰고 있는데 요즘에는 뭐 이 대형 아파트 말고 중소형 아파트 매매값도 크게 뛰고 있다는데 네. 두 의원님 어떻습니까? 중소형 아파트 가격 어느 정도 지금 치솟았나요? 그렇죠. 중소형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약 이제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의 전용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 25평에서 33평 되는 서민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자산을 조금 있는 분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거주하는 공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억 원을 돌파할 것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다, 눈앞에 이제 두고 있다 이럴 정도입니다. 중소형 아파트. 네, 중소형 아파트입니다. 중소형 아파트 그런데 사실은 그 최근 2년간 보게 되면요, 중소형 아파트의 상승률이 여타 다른 유형보다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 동안에 약 중소형 서울 소재하는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43.4%가 상승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중소형이라는 부분들이 그동안 2년 동안에 네, 2년 동안 최근 2년 거의 동안에 절반 가까이 올랐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서민들이 가장 많이 사는 이용하는 그리고 어느 정도 3, 4인 가구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유형인데요. 그동안에 이런 다른 어떤 중대형의 어떤 가격 상승에 가려 가지고 잘 노출이 안 됐습니다만 2년간 최고 상승률을 보여왔고요. 그다음에 잇따르는 게 소형 아파트. 소형 아파트도 약 한 4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서울의 경우에는 7억 원을 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무주택 서민들의 경우에는 노력해서 집을 마련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식으로 멀어지는 그런 어떤 현실이 가까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소득은 잘 오르지 않고 네. 서민들이 사는 중소형 아파트 값은 뛰고 이재문 소장님, 네. 뭐 이 매매값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전세값도 지금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뛴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전세값도 동반 상승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주택 일단 뭐 시장 상황을 본다 그러면 갈 곳이 잃은 돈들이 풍선 효과와 유사하게끔 해서 이제 전국의 어떤 그 주요 도시들을 융단폭격하고 있는 기분이 들 정도로 지금 이제 가격 상승세가 조금 가파르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오른 가격만큼 전세 가격이 키재기식으로 이제 쫓아가는 어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임대 입법에 이제 이번에 임대차 신고제까지 이제 도입되면서 어떤 전세 심리가 조금 또 불안해진 것들이 조금 이제 전세 가격 인상에 조금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전세값 보니까 아까 매매 가격이 2년 동안에 거의 43% 네. 올랐다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 4년간에 보면 전세값도 거의 뭐 40% 이상 오른 거죠?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전세값의 동향 자체가 약 한 2년 가까이 지속해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전세 가격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게 전세 가격은 그동안에 우리 국내 시장의 어떤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매매값을 또 밀어 올리는 역할까지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 시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사실 무주택 상태로서 청약 기회를 노리는 분들한테 사실은 가장 저렴한 주거 비용을 지불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어떤
행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전세 시장이 약 2년 이상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사실 올해 초의 경우에는 조금 주춤하는 상승폭이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그러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약기회를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도 만만치 않은 어떤 주거의 질 혹은 삶을 짓누르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집값을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집을 하나 사는데 보통 네. 뭐 15년, 20년 얘기하는데 네. 지금 상승세로 봐서는 이 전세값 마련하는데도 네. 돈 하나도 안 쓰고 모아도 서울 같은 경우에 중소형 주택 뭐 6년 이상 모아야 된다는 이런 통계가 나온다는데 상황이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일단 뭐 전세 가격은 일단 도시 서민의 어떠한 주거 안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부분이죠. 근데 이제 작년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이제 1년간 이제 운영한 결과 나온 통계치를 보면 한 70%는 재계약이 이루어졌고 갱신 계약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이제 30%가 신규 계약이 어떠한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이 30%의 어떤 신규 계약을 해야만 하는 전세입자 그리고 새로 전세를 구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분들의 어떤 고충이 상당히 가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저금리 상태의 어떤 지속으로 인해서 전세 수요에서 이제 월세 수요로 갈아타기 위한 어떤 이제 임대인들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만큼 시장의 전세 공급이 딸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갱신 계약을 하는 분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는 몰라도 신규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주거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올해도 여전히 뭐 전세 가격에 대한 불안 그리고 전세 가격의 상승 논란 거기에서 다시 또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세값 얘기하니까 뭐 작년 7월에 시행된 이제 임대차 2법 7월에 작년 7월에 예, 작년에 입법이 이제 시행에 들어갔고 이번에 신고제까지 하면 네, 3법이 다 삼법. 완성됐는데 그럼 작년 신고 전월세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네. 전월세 상한제가 네. 작년에 시행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효과는 그러면 결국 세입자를 보호하는데 별다른 기여를 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봐서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전세 가격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고 또 이제 사실은 전세 가격의 급등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머무르던 임차인으로 있던 분들은 그 기존에 머무르던 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갱신을 통해서 있던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향후에 이제 한 2년 정도 있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사실은 떠나가 새롭게 전세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우리가 지금 평가하는 게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시행 당초부터 이야기가 많았는데 지금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이는 별로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도 계속 전세 가격이 더 높은 폭으로 올랐고 또 현재 상태에서 계절적인 어떤 그런 또 이게 이사 수요 시기나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현재도 저 새롭게 어떤 전세 물량을 찾으려고 하면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물량 자체가 사실 충분치 않습니다. 그런 점들을 고려하면 과연 이게 무주택자, 세입자들에게 사실은 임대차 3법 자체가 어떤 성과를 주었느냐, 주거 안정이라는 그 성과가 과연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다가왔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평가하자면은 결국은 작년에 우리가 2020년도에 710 대책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어떤 안정을 도모하는 획기적인 어떤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만 그 이전의 상태로 어느 정도 가격대가 매매든 전세든 이런 부분들이 다 복귀가 됐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근데 이 복귀가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총리께서는 이제는 좀 고점에 이제 다 도달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어떤 경고성 발언을 많이 최근에 하시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는 대출 부분에 대한 7월 1일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LTV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무주택자들이나 혹은 생애 최초 분들한테 상당히 이제 그 대출 부분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세간에서는 지금 매매 가격도 올랐고 전세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그러면은 지금 가격이 고점에 있으니까 우리가 글로벌 금융 위기에 거의 근접해 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이야기는 그럼 대출을 해주면서 이걸 집을 사라는 얘기인지 이걸 전세로 계속 있으라는 얘기인지 정부의 정확한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 지금 홍남기 부총리께서는 이제 2008년 금융 위기로 조정받기 전 수준의 고점에 근접했다는 이 부총리 이 정도 발언은 상당히 지금 사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로 이제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저도 대로. 이제 경고성 멘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근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몇 차례 이런 유형의 발언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계속 집값이 안정이 안 되고 오르니까 당시에 매수를 못했던 분들은 굉장히 김현미 전 장관을 원망했는데 이 홍남기 부총리 이 발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바람직한 얘기인지 아닌지부터 좀 저는 보십니다. 물론 저는 이제 뭐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고위직 관료들 특히 이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언론에 나와서라든지 어떤 그 정책을 발표할 때 가격을 쉽게 다루거나 또는 그 가격이 어느 시기가 되면 잡힐 것이다. 아니면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전망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땐 되게 위험한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 전망이라든지 어떤 이런 거를 예측할 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이런 전망은 99.9%가 틀리는 건데 그 틀리는 거를 정부 관료가 나와서 얘기를 한다라면 그 얘기를 신뢰하는 국민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 신뢰를 해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은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또 양산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물론 시장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해서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주택 가치가 상승한 것이 금융위기 이전의 주택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을 매입하는데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르는 팩트 설명이 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시장의 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며 지금 시중에 있는 M2 유동량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봤을 때에는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가 깔리지 않는 이상 무조건 고점에 와 있다 그랬을 때에는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불명확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 정보를 신뢰했다라면 또 다른 불만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좀 반복되는지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대한 이 정부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조금 표현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이 영끌 매수하지 말아달라는 그렇죠. 그런 호소 같긴 한데 그렇게 얘기하고 LTV 담보인정 비율을 좀 완화를 해서 집을 사라고 또 부추기니까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그렇죠. 그 기존에 지금 혜택을 주고 있는 데에서 10% 포인트까지 더 이거를 대출 비율을 높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격 부분에 있어서도 맞벌이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연봉으로 치면 기존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까지 올려주고 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사실은 충분히 소득자에 대해서도 대출을 하실 수 있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문제는 아마 부총리께서 사실은 조심하라라고 하셨을 때 지금 정부에서 또 주도적으로 지금 공급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고 한번 기다려 주시면은 이렇게 무리한 어떤 너무 고점에 있을 때 주택을 구입하셨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연결되었을 때는 이 이야기 자체 스토리가 완결이 되는데 뒤에 부분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찢겨져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LH 사태라든지 또 세종시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특공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감이나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지금 서울 도심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공공주도형이나 공공에서 직접적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직접 공공 재개발 그 경우에도 지금 한 단지가 지금 겨우 이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단지. 예, 그 동안에 이제 많은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부분들이 공공에서 주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것은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 주민들의 관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LH 사태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신뢰의 금이 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총리께서 어느 순간 뜬금없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조심하세요 하는 게 진정성 있게 사실은 많이 안타까운다는 거죠. 부총리의 마음은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맞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빚내서 사다가 지금 금리가 더 올리려고 하니까 자칫하면 큰일 난다는 경고로 보이지만 그런 말이 좀 먹히려면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공급이 이제 차질 없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믿고 따라달라고 해야 되는데 불과 지난주인가요? 뭐 과천
정부 종합청사부지에 4,000호를 지으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바로 정부가 이렇게 굴복해버렸잖아요.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런 건? 일단 뭐 그 과천 주민들의 어떤 거센 반발하고 그 과천 주민들이 아마 요구하는 거는 그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천에 뭐 그렇게 공원이 부족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반발 또는 지자체에 대한 소환, 어떤 주민 소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부 정책들을 이렇게 쉽게 물러난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을 땐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향후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아쉬운 좀 대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 물론 이제 과천시에서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른 데에서 그러니까 이제 용산이라든지 이제 태릉이라든지 아마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서는 어떤 계획 철회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과천인 경우에는 지금 뭐 4,000세대 정도 공급하기로 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 한 4,300세대를 공급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환 정도를 했으니까 이거는 뭐 정부에서 조금 이제 물러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정부가 사실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에도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데 목동에서도 주민들이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계획이 철회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장의 컨디션과 지금 시장에서의 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주거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가 조금 약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좀 더 강행했더라면 확실하게 시장 시그널을 받아서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이 됐을 텐데 너무 좀 쉽게 물러난 측면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DSR 부분에서 조금 이제 부분이 이제 당정이 이 선거에 대해 특히 이제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선거에 대한 패배 요인을 잘못 분석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잘못 분석하고 우리 있다? 지방 국회의원 선거 때에는 180석이라는 의석을 국민이 몰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지자체는 이제 서울하고 부산의 어떤 지자체장 선거인데 사실은 여당이 이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사실 거의 없었거든요. LH 사태의 대규모 부정사태가 터지기도 했지만 이 시장들이 물러나게 된 주된 원인이 성추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동산 정책이 있고 다 있다라면 선거 패인의 요인이 여러 가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무조건 이거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고 또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당의 변화를 미처 감지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먼저 정당이 나서 버리니까 이게 정책의 혼선이 더 극대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당시에는 뭐 보궐선거 진 이후에는 부동산의 성난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을 삼켰다는 게 이제 일반적인 분석이었는데 그렇죠. 저는 이 과천 정부 청사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00세대를 4,000호를 포기하고 4,300호를 대체 부대 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곳도 이제 똑같은 유형의 공공개발이 시작되는데 다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결국은 공급 대책 다 수포로 돌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의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조금만 들여다보게 되면요. 사실은 지금 과천이든 용산이든 태릉이든 이런 쪽들은 결국은 도심에 있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재건축 재개발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하나의 신규 택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과천의 경우에는 이제 여론에 떠밀려서 사실은 기존 계획 자체가 수정이 되는 건데요. 아마 다른 곳에 짓는다 하더라도 그쪽 지역에 있는 또 분들이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게 되면 과연 그게 본래 약속을 했던 4,000세대, 뭐 4,300세대가 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이 태릉이나 용산 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뭐 다른 이견을 낸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 이제 이런 어떤 의사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지금 태릉이나 용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도심 공급에 상당히 중요한 그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각각의 경우에 한 10,000세대 이상을 사실 마음만 먹으면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어떤 과천의 계기를 통해서 물량 자체가 대폭 축소될 수 있는, 즉 여론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날카로운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고 원만하게 넘어가면서도 공급이라는 명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아마도 현재의 계획보다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그런 좀 불안한 어떤 예측도 지금 들거든요. 절반이나 줄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는 2만 가구까지도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용적률이라든지 적절하게 공급을 하면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들은 정비창의 경우에도 그 물량 자체가 상당히 적은 규모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마저도 예를 들어 용산 지역에 있는 공원 개발이나 이런 쪽들과 관련해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기존의 어떤 계획 자체의 틀이 다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과천 사례 자체가 아마도 상당히 부동산 시장에 주는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생각한다라면 네. 조금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에서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과천은 대체용지라도 조금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자족용지 내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비율을 좀 낮춰갖고서 이제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태릉 같은 데는 대체할 만한 토지가 사실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세대수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토부라든지 정부에서는 그 해당 지자체 주민들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인프라거든요. 그런 교통 인프라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역 주민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소하면서 주민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만약에 주민 반발로 인해서 이제 어떤 사업이 철회가 된다든지 축소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다른 대안도 같이 병행해서 제시를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도시, 그러니까 3기 신도시에 내에 들어오는 어떤 가처분 용지 대비 비율, 자족 용지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좀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예, 이미 기획된 어떤 도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의 용적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족용지에 대한 어떤 비율을 조금씩 낮춤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해서 좀 복합적인 어떤 계획을 끊임없이 국민한테 제시를 해주는 게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고 국민이 좀 더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믿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7월부터는 이제 32,000호 정도의 사전 청약이 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는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지금 어떤 정책도 제가 봤을 땐 미봉책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걸로 과연 지금과 같이 들끓고 있는 시장을 잠재우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부분에서 보면 저희가 이제 보내준 댓글을 잠깐 소개하자면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이제 집값 오른 거에 대한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것이고 또 한 분은 김현미 전 장관이 국민을 위해 집 사지 말라고 하는 이후에도 폭등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집 사지 말라는 것이 폭등의 예고로 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해석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부분과 함께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그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시행을 할 때 이제 우리 경우도 영향을 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 시중 유동성 자체가 일부 어떤 금융권으로 흡수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지금 한편에서는 또 과거와 달리 이 지금 상당히 그동안의 어떤 집값 상승과 함께 우리 현재 외환 보유고라든지 또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시중 유동성 자체의 규모가 이전에 어떤 정부가 생각했던 규모보다 또 정부가 개입해서 어느 정도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을 하든지 그거로 하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어떤 다른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는 쪽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꽤 부담이 될 텐데. 부담이 되는데 금리 자체를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 시중에서 부담이 될 정도로 한꺼번에 과격하게 올리지는 못할 거다. 그리고 내릴 때에도 단계적으로 내렸듯이 올릴 때에도 아주 적은 소폭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 전체적인 경제 상황의 체질 자체가 약화된 마당에 그런 부분들을 정부는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부동산 시장의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하락 부분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요소로 지적되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주는 충격파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공급 부분이 이런 마당에 공급 부분이 정부가 약속했던 대로 충분히 되지 못할 때에는 상당히 시장에 있어서 가격 부분은
또 다른 제2의 상승 쪽으로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3기 신도시도 제가 하나만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이제 그 인천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공급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보게 되면요. 그 신도시에서 공급하는 물량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즉 공공 분양의 경우에는 공공에서 분양하는 물량은 전체 물량의 한 15%에 불과하고요. 예. 35%가 공공 임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공 임대가 35%.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제 뭐 민간 그 분양까지 해가지고 50% 정도는 알아서 민간 쪽에서 하겠지만 결국 공공 분양을 통해서 아주 저렴하면서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그 키우는 그 정부에서 홍보하는 적절한 어떤 분양 물량 자체가 생각보다 시중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주변에서 어떤 서울 시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적절한 어떤 민간 분양이 조기에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기회도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너무 3기 신도시만 믿고 또 사전 청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실은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고 과거의 전례를 보면은 그것만 믿고 있기에는 사실은 다음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계획 자체를 하나의 계획을 세우면 보조 계획이나 제2차 어떤 다른 대비책들도 준비하시는 것이 상당히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은 좋겠지만 사실 3기 신도시는 권유한 분들이 꽤 많고 네. 좀 기다렸다가 잘 청약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굉장히 기대를 좋게 보시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네, 저도 3기 신도시의 어떠한 입지적인 측면이라든지 어떤 공급 시그널에 대한 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거를 얼만큼 빠른 속도의 공급을 해서 국민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느냐의 어떤 그 체감 지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거 안정성은 저는 높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다양한 주택 방식으로 공급이 되고 임대주택도 있지만 민영주택도 있을 것이고 그런 니즈들은 이제 뭐 맞춰 나간다라면 저는 될 거라고 보이고 총량적인 부분에서는 적절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문제는 뭐냐면 3기 신도시가 속도를 빨리 내면 빨리 낼수록 토지 보상금 액수도 점점 이제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 돈이 다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수립해 놓지 않는다라면 다시 그 돈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풍부한 유동성에 다시 기름을 끼얹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유동성 관리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유동성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정책이 금리 정책인데 사실은 뭐 글로벌 경제도 그렇지만 우리도 금리에 대한 적절한 대응 수단을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국에 김현미 장관이 집 사지 마세요. 집값은 이제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일반적인 금리가 1.75%에서 1.5% 정도였었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근 2년 가까이 내려오면서 지금 0.5% 금리가 지금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돈들이 이 시장에 유입되면서 통제력을 저는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으로 움직여지는 이 시장에서만큼 또 정부는 확실한 시그널을 좀 줘야 되는데 조금 엇박자가 났다라는 거죠.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DSR을 강화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니까 국민이 이거 뭐지 하는 이 혼동이 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되게 미숙한 행위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부터 빨리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정부가 부동산 대책도 마련하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네. 지금 부동산 대책의 완화 네. 뭔가를 좀 곧 결정하려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정부 입장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앞으로 우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일단 지금 의원님은 정부는 세제 관련해서 결국 양도세,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 부분이 핵심적인 사항들인데요. 나머지 뭐 재산세와 관련된 1주택자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는 세제 부분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부정적이거나 불편한 심기를 지금 내비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여당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내년 대선과 사실 맞물려 있는 그런 이슈다 보니까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에서 당 내부에서도 명확한 어떤 의견의 합의를 갖다 빨리 보여줘야만이 국민들이 믿고 시장에 대해서도 안심하면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정우 소장님 뭐 마지막으로 짧게 제안하신다면. 박사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이 주택 가격의 어떤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양극화가 돼 있는데 그것이 너무 이제 격차가 벌어지는 어떤 양극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대해서 불안한 심리를 많이 갖고 있죠. 결국에 뭐냐면 주거 안정을 꾀한다라는 거는 결국에 양극화를 해소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적 대안과 같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만약에 세제 개편이라든지 이런 거를 논의할 때에는 그 양극화의 문제도 좀 더 심도 있게 좀 다뤄서 좀 국민들이 그래도 힘들지만 두 발을 좀 뻗고 잘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댓글 중에는 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을 뭐 개콘이라고 비유한 댓글도 미리 소개를 못했는데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 토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그리고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